네, 우리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계속 뭐 밥만 먹고 강의 듣다가 밥만 먹고 이러는 이제 기분이네요, 그죠? 음, 그 핸드북에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핸드북에 그 26번부터 그 26번이 빠져 있죠. 61페이지에 원래 책에 들어가 있는 26번이 빠져가지고 번호가 하나씩 밀렸어요. 그래서 핸드북에 있는 26번부터가 26, 27,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 28, 2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26번 판례가 빠졌고 근데 100번에 가면은 또 빼야 되는 판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101번부터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좀 오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26번 판례가 빠져 있어요. 26번 판례가 빠지는 바람에 이제 순서가 하나씩 100번까지 밀려 있습니다. 100번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 판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자,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때요? 합헌 판례가 힘듭니까? 위헌 판례가 힘듭니까? 사실 그래도 합헌 판례는 뭔가 좀 지우는 재미가 있지 않아요? 이제 안 봐도 되는 이제 그 쾌감이 약간 있잖아요, 이거. 그냥 바로 패스할 때 안 봐도 되는 쾌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 좀 안심이 되죠? 벌써 3분의 1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200페이지 했고, 딱 정확하게 100페이지 남아서, 오늘 시간을 너무 오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시간 전에는 당연히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좀 용어가 좀 생소한 쟁점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 쟁점이 있는 법들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재산권 부분에서는 좀 세금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판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판례 중에서 좀 이제 세법 관련되는 판례들은 좀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헌 판례 중에서. 자, 83번 봅시다. 국세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자, 1번에 보시면 판례상 1번. 자, 어떠한 연유로든 이제 내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이제 국세 환급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유로 또 내가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은 그것을 환급해주지 않고 그 체납된 국세에 충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줄근본에 보시면 뭐 줄건 부분 따로 볼 필요 없고 어쨌든 그냥 결론 자체만 합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보시면은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가 다른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서로 대립하는 조세 채권과 국세 환급금 채권을 대등하게서 소멸시키는 충당의 방법으로 체납 국세의 징수와 국세 환급금의 지급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국세 징수를 통하여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결론은 합헌입니다.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뭐 내용 보면은 사실 뭐 좀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84번으로 넘어가시죠.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 2017년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저의 옛날 임대차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면 이제 내년부터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잉여주의에 관련돼서 그냥 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너무 기대가 없는 눈빛이어가지고 약간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 지루할까봐 하는 얘기인데 잔소리 말고 진도나 나가라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저기 신도림 쪽에 이제 전세를 구했습니다. 이제 전세 6천만 원짜리 전세금을 구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원룸에 살았었는데 당연히 이제 앞에 이제 저당권들도 이제 쭉 있고요. 이제 저보다 이제 우선에서 들어온 임차인들도 있죠. 저희도 이제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까지 다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우리 여기 그 집주인이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그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었죠. 내가 지금 졸업하자마자 이제 학자금도 갚고 있는데 갑자기 이 6천만 원도 이제 내가 잃게 생겼다니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뭐 밤에 밤잠도 못 자면서 계속 관련 법을 엄청 뒤졌어요. 관련 법을 엄청 뒤지고 사실 이 민사집행법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민사집행법을 계속 이제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6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계산을 해보니까 이 그때 당시에 건물 가치가 한 12억 정도 이제 가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앞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한 7억 정도 있었어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7억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주민등록이랑 전입신고한 전세금 채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산번제권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또 한 대략 5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저당이랑 전세금 채권을 합치면은 12억이 넘는 거예요. 12억이 이미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채권자는 이 경매를 실행해서 받아갈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지? 이 경매를 실행한다면은 이게 12억짜리 부동산이면은 실제로 우리가 경매를 그 12억짜리 물건 가액 그대로 경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한다면 보통 최소 70% 이하로 물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12억에 70%면은 7일은 7, 7이 14, 8억 4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억 4천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상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잉여주의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나요? 임사집행본 배울 때? 이 잉여주의가 있는데 이 잉여주의가 뭐냐면 내가 경매를 신청해서 실제로 나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없으면은 이 경매 신청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잉여주의라는 거예요. 즉 내가 경매를 신청했으면은 나한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이 경매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건 오로지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잉여주의에 따라서 그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어떤 잉여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그 물건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은 경매 신청을 각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이 국세징수법상 이제 체납 처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체납 처분을 하는 그 과세관청은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잉여주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경매 신청을 각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과세관청은 받을 돈이 없지만 다른 과세관청이 교부 신청을 했는데 그 다른 과세관청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매 신청한 과세관청은 그 경매에 따라서 받아갈 돈이 없더라도 다른 교부 신청을 한 과세관청이 돈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으면 잉여주의의 예외를 인정을 해서 그 경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합헌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건에서 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제 1년차 변호사잖아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기지를 발휘했죠. 이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가 벽보를 붙였습니다. 설명회를 하겠다. 이 경매 신청에도 설명회를 하겠으니까 설명회를 듣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거의 모든 임차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각하시켜주겠다. 각하시켜주겠다라고 해서 1년차의 개혁 변호사의 첫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경매 신청은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6천만 원을 잘 지켜냈습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85번 판례. 제목만 보시면 되겠죠?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조항 합헌입니다. 그래서 5년 반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이번에 둘째 줄 이런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멸시효에 비해서 우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한 거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합헌입니다. 86번 넘어갈 거고 87번 넘어갈게요. 88번은 2번 제목만 보시죠. 행정법에서 배우시는 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입니다. 2번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등 소유자로 제한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는 매도 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을 주지 않고 매도 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조항 자체는 행정법에서 배우시는 거니까 결론은 합헌이고 뭐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89번. 89번도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판례상 제목만 보실게요.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인데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 할 수 있느냐? 해당 사실을 안날부터 1년, 제출한 날부터 3년, 안날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3년.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합헌이고요. 자, 90번 정도는 뭐 4인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내용 정도만 체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판지사항 제목 보시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또는 지원을 받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필요적으로 몰수 취직하는 거. 이 북한 이탈 주민한테 이제 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필요적 몰수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이겠죠. 줄건 부분.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지 않으면 보호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 자격을 만들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부정 수령의 차단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자, 근데 4인의 반대 의견은 두 번째 문단. 이 탈북 초기에는 결국 이 지원금이 있어야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소의 거짓이나 다수의 부정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전부 몰수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법정 의견은 과하지 않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했으면은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적 몰수 추징할 수밖에 없다. 자, 91번도 내용은 체크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판지사항 제목.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청구인이 그 자녀들입니다. 청구인이 자녀들이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 원래 이제 뭐 아버지인 자가 계속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그 소송 신청을 해가지고 양육비 채권을 받아냈습니다. 양육비 채권을 받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 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자, 판지사항 제목.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공무원 연금법 조항과 압류 금지 조항과 지급된 급여 중에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 제한 조항이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퇴직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법리입니다. 그렇죠? 이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신 전속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강하고,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기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의 압류를 금지할 뿐이고, 급여를 실제로 받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 통장에 꽂히고 나면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한 달 내 생계비를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5명의 압류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은 지금 이 사안처럼 집행채권이 양육비 채권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게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정 의견은 아닙니다만 양육비 채권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양육비도 안 주고 있는데 압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게 5명의 위헌 의견입니다. 케이스 문제로 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쟁점과 결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9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연금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그 연금급여를 지금은 이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이제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연금은 계속 오르겠죠. 맞습니까?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르면 매년 증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어 가다 보니까 제목의 둘째 줄 2016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연금액을 동결하는 거예요. 동결하는 거. 자, 이게 재산권을 침해하느냐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이 연금 재정의 고갈이라든지 기금의 부족, 기금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보시면 1번부터 보실까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보면은 밑에서 넷째 줄 반면 이하에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그러니까 이 목적이죠.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목적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그 연금액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번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93번도 읽어보시면 법리는 간단합니다. 판지사항 1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권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퇴직연금은 퇴직한 사람한테 주는 건 거죠.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퇴직연금은 지급을 정지해도 되겠죠. 따라서 합헌이라는 거예요. 재직기간 중에 퇴직연금의 전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거. 줄근 부분입니다. 청구인들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줄근 부분 마지막 줄에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거 타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신뢰보호 원칙도 주장을 하는데 줄근 부분에 청구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헌. 자, 94번입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이 사람이 2010년에 이제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원금을 9천만 원을 빌렸는데 대부업자니까 이제 당시에 이자를 연 36%,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을 연 49%로 이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변제기는 3월입니다. 변제기는 3월로 이제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변제기가 지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지연 손해금이 연 49%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너무 과도하죠. 너무 과도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대부업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대부업 등록이 취소가 된 거예요. 대부업 등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관련 규정을 보면은 1번 제목에 대부업자가 대부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즉 사후적으로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얘를 여전히 대부업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대부업자를 규율해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얘를 더 이상 대부업자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제한법에 따라서 이자가 확실히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 대부업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 과잉금전 지급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둘째 줄, 이 사람을 여전히 대부업자로 간주해서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대부업자가 갑자기 집행유예 이상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우연한 사정으로 대부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그래서 얘한테 한도를 넘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취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대부업자로 간주를 하는 것은 이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헌입니다. 95번은 패스할게요. 95번, 96번은 다 제목만 읽어보세요. 패스하겠습니다. 97번으로 넘어오셔서, 사실 97번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죠. 우리 이제 LPG 차량이 장애인이나 이런 영업자가 아니더라도 LPG 차량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얼마 전까지 LPG 차량을 금지했었던 이제 그 조항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자, 1번 액화 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래서 우리가 몇 cc 이상, 몇 cc 이하만 이 LPG 차량으로 할 수 있고, 그 사용자도 뭐 장애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가번의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가 직접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심판 대상 조항을 보면은 될 텐데, 이 법률 조항이 본문 첫 번째 줄 법률 조항이 LPG 사용이 제한되는 자동차나 그 사용자의 범위를 시행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다퉈야 되겠습니까? 시행 규칙을 다퉈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 조항은 직접성이 없다. 나번에 자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본문의 첫째 줄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LPG 가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나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2번에서 그래서 이 LPG 차를 그리고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첫 번째 줄 수송용 LPG가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LPG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결국 LPG를 허용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워낙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지 않는 LPG 가스 차로 많이 운전해라라는 취지로 지금은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LPG 양의 좀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즉 줄금 부분처럼 국내 생산량 증가의 한계 등 수급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공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대량을 좀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합헌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운종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합헌이에요. 위헌이어서 바뀐 게 아니라 합헌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바뀐 겁니다. 자, 98번 제목에 보시면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 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 사건. 이 한정면허는 뭐 운행 노선이나 대상이나 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한정해서 발급하는 면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면허가 아니라 어떤 노선, 대상 이런 것들을 한정하는 면허를 우리가 한정면허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한정면허가 이 세월호 사건에서 좀 주로 문제가 되었었던 게 이 한정면허를 발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뭐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결국 노후화나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해 때문에 한정면허를 없앴습니다. 한정면허를 없애면서 근데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이 계속 운행은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이제 의제해주는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일반 면허 의제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번 제목 마지막 줄에 보시면 셋째 줄 끝에 마지막에 보시면 국법에 따라 일반 면허를 취득하여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운영해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을 좀 읽어봅시다.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권은 사적 유용성이 인정이 되고 처분권도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우리 개인 택시 면허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잖아요. 같은 취지로 여기서도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권도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상 조항은 기존 일반 면허를 받은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의 독점적인 경영 상태를 전면적인 경쟁 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들이 특허로 취득한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하락하게 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재산권을 제한한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이 한정면허를 없애면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단 보시면 기존 일반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같은 항로에서 기존 한정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완전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일 뿐 여전히 운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건 거죠.
경쟁 관계에 놓여졌을 뿐 원래처럼 여전히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 제로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 택시 면허처럼 이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의 면허권도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직업의 자유로 넘어갑시다. 자, 직업의 자유. 우리가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거래건당 30만 원이 넘는 거래대에서는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 거래는 어쨌든 탈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되고 내가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핸드폰 번호만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 노력만 기울이면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데 30만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탈세를 하려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 정도 과태료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금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1번에 그래서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우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발급해주지 않으면 50% 과태료를 맞고 있어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죠. 1단계 수행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번 판례. 어린이집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의 범위를 넘어 필요경비 체크하시고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필요경비를 수납하면은 이제 시정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경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이제 보내면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이제 꼭 항상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학습비, 뭐 차량 운행비, 행사비, 뭐 급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금액에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는 이제 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뭐 차량 운행비나 식사비나 행사비나 이런 것들에 한도를 다 정해놨습니다. 이런 필요금리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도를 넘어서서 필요금리를 수납하면은 이제 그것을 반환하는 방식의 뭐 시정이나 혹은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번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당수의 국민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주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점, 필요경비가 어린이집 이용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경비 액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필요경비를 이제 반환하도록 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제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해하지는 않는다. 자, 101번. 혼합쌀 판매 금지. 뭐 이것도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판지상 제목 보시면 국산 미국 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국 등 생산 연도가 다른 미국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우리가 그 쌀은 이제 동일 품종과 이제 동일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산이랑 수입을 섞어서 한다거나 생산 연도가 다른 것을 섞어서 하면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겠죠. 우리가 쌀 한 톨 한 톨 다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쌀 수급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합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금 부분 보시면 혼합쌀의 경우에는 혼합 사실 그 자체는 판정이 가능해도 혼합 비율에 대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혼합쌀을 그냥 막아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된 상태로의 유통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넘어갈게요. 102번입니다. 산양삼에 관한 품질 표시 사건. 자, 이 산양삼은 우리가 가삼, 오른쪽에 이제 한자가 있는데 가삼이라는 건 집에서 키우는 이제 인삼을 얘기하는 거고 산양삼은 산지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약 없이 자연적으로 이제 크도록 이제 뿌리는 겁니다. 산지에다가 이제 직접 심어서 키우는 삼을 우리가 산양삼이라고 하는데
판지사항 제목 보시면 산양삼을 유통, 판매 또는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은 형사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산양삼은 가산보다 비싸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산에서 농약 없이 키우는 건 당연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산양삼이 실제로 인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은 좀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줄건 부분 오른쪽에 산양삼은 가산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임산물로서 지속적 통합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품질 검사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량 산양삼이 유통이 되면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산양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양삼 품질 표시를 하는 거 합헌입니다. 산양삼 나중에 시간 나시면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3번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 샘플 화장품은 그냥 말 그대로 샘플이니까 그 샘플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 샘플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유통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샘플 판매 금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227페이지 줄근 부분에 보시면은 샘플 화장품은 이 사용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다 넣을 수가 없죠. 이제 용량이 적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품질 표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은 샘플 용도로만 써야 되시 판매로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10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번 상위단체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건. 자, 직접 생산 체크하시고 본문의 첫째 줄에 보시면은 이 직접 생산 인증을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 확인을 받으면은 이 중소기업 간의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판지사항 제목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 상위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수익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청 생산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당연히 직접 생산 확인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지네들이 직접 생산도 안 했으니까 직접 생산을 취소하는 것. 특히 이 직접 생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의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면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아시면 되겠고 105번 판지사항 제목에 보시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한 전파법. 우리가 이 전파 제목 별칭 보시면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거. 이 전파가 혼선되거나 간섭을 일으키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근 부분입니다. 전파법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마다 전파의 혼신,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적합인증, 등록, 잠정인증 이런 적합성 평가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성 평가하는 거 합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6번 우리 태안 기름 사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운 판례입니다. 태안 기름 사고. 자, 제목 판시사항 첫 번째 제목 선박급유업을 선박급유업이라는 건 이제 배에다가 기름 넣는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박급유업을 항만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항만에서만 선박급유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이게 등록한 항만을 넘어서서 선박급유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잘못되면은 기름 누출되면은 사고를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한 항만에서만 선박급유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줄근 부분입니다. 선박급유업자들을 항만별로 등록 관리해서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급유선의 그 입법 목적의 급유선의 항만 간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안기름 사고처럼 이런 기름이 누출되고 나면 그것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복원도 완전히 복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 그래서 결론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07번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제도 위헌소원 사건. 판례사항 제목 1번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기서 만약에 2년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위헌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죠. 우리가 일정 기간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그 기본권 제한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일관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라는 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했었고 지금처럼 2년의 범위라는 상한을 두고 있을 때는 당연히 합헌입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 보실 때 다 공부를 하시는 내용이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정한 계약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도 최대 2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도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108번. 108번. 연락, 운송, 운임, 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조항에 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연락운송협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회사끼리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호선을 타고 가다가 9호선으로 이제 환승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거 전혀 운영을 하는 공단이 다르죠. 공단이 다른데 이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연락운송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런 협정을 하는 건데 뭐 서울이면은 뭐 서울 메트로, 한국철도공사 이제 이런 뭐 연락운송 체계가 있을 것이고 부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교통공사나 부산기획경전철공사 뭐 이런 공사들이 같이 이제 연락운송 체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연락운송협정은 주로 이제 운송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맺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그 체결이 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상 조항 보시면 34조 1항 거기 이제 연락운송의 의미는 제가 일부러 각주로 넣어놨습니다. 자, 34조 1항 보시면 도시철도 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 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2조 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운영부담, 운임수입,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상 1번 명확성 원칙 넘어가고 2번 적법 절차 넘어가고 3번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도시철도 운영자 등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그러니까 일단 제한은 하죠. 도시철도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3번에 각주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본권도 제한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냥 나중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 우리가 보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철도 운영자에 대한 감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 가지고 있고 당사자들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도 가능하고 공청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간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청을 요건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개입할 수 없고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결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있고 결정하게 되면은 처분성이 인정이 될 거니까 취소소송을 통한 불복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판례인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각주에서 어떤 기본권 또 주장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9번으로 넘어갑시다. 109번은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중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이 요양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줄근 부분에 보시면 제가 장기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장기 요양 요원, 그러니까 방문 간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 방문해서 간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무조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분들의 삶을 보장을 해줘서 이 노인 장기 요양을 더욱더 좀 가치 있게, 더욱더 이제 좀 더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내용은 하펀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편 이하에 보시면 바로 그 밑에 장기 요양기관 간 경쟁으로 장기 요양 요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양질의 장기 요양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실게요. 110번입니다. 파견법, 파견금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제조업 한지상 제목 보시면은 이 파견 근로자는 사실 이런 근로기준법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제조업이 이제 국내 총생산의 30%를 맡고 있는데, 이 제조업 중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근로자 파견까지 허용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에는 위반 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첫째 줄 끝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증진, 적정 임금 지급 보장. 목적 정당하고 수단 적합합니다. 줄거 부분, 현재로서는 근로자 파견의 확대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조업의 특성상 숙련되지 못한 근로자의 파견 또는 근로자의 잦은 변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11번.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목만 보시면은 전문문화재 수리업자. 우리 전문문화재는 줄근 부분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원형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전문문화재 수리업자가 직접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펀이에요. 직접 수리해야 되는 것이지 하도급의 필요성도 크지 않고 하도급을 하면은 좀 잘못될 수가 있겠죠. 1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이제 변호사들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5명의 위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변리사회 의무 가입과 의무 연수에 관한 사건. 우리 변호사가 되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의무연수도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6개월 이상 의무연수를 받아야 되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리사회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변리사가 되는 경우에도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무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변호사들도 이 일정한 의무 연수 기간을 거치면은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경우에도 당연히 변리사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의무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청구한 것은 변리사회에 강제가입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두 번째, 나는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 변호사로서의 의무 연수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데 변리사회 의무 연수까지 또 받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판지사항에서 4번 봅시다. 제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가입조항이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 자, 여기서 결사의 자유는 내가 결사하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사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겠죠. 보시면 하펀이라고 보는 취지는
둘째 줄 보시면 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해서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줄 큰 부분 보시면 임의가입 제도 하에서는, 즉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변리사단체 가입률이 낮아져서 변리사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1999년에 이제 임의가입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당시에 가입률이 3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가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변리사회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반대 의견 보시면 실제로 변리사회가 무슨 공익적 기능을 할까요? 그냥 이익단체에 불과합니다. 사실 너무 폄하적인가? 사실 이게 약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변리사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변리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변리사 단체는 그냥 진짜 이익단체에 불과해요. 이익단체에 불과하고 실제로 변리사 단체가 어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하는 조항에 대해서 우리 5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일반적인 임의단체처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뭐 직역수호나 직역다툼 이런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무가입, 강제가입을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법정 의견은 결론적으로 합헌이죠. 다시 돌아오시고 237페이지에 6번 의무 연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첫 번째 줄의 끝에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의무연수 받는 게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수를 잘 받아야지만 이제 변리사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그게 결국 대국민 서비스로 연결될 거니까 의무연수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반대 의견도 없어요. 가입 조항에 대해서만 5명의 위헌 의견이 있습니다. 113번으로 넘어가시죠. 의약분업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의약분업. 우리가 의약분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1번 보시면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제 구별을 하자라는 건 건데, 이 병원을 개조해가지고 약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은 사실상 의약분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개조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거 금지하는 거, 이번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 이번에 첫 번째 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줄근 부분, 의료기관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의 약국 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조해서 그 일부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거다. 심판 대상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비밀스럽게 행해질 가능성이 커서 이를 일일이 밝혀내기 어려우므로 금지 조항 및 처벌 조항은 적절한 대체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침해죄로서 원칙을 충족한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14번으로 넘어가시죠. 제목 보시면 별칭, 본인 부담금 하인 방식의 환자 유인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관한 사건입니다. 자, 1번 본인 부담금, 일단 의미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1번 명확성 원칙 사실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본인 부담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돈이 있고 나머지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뭐 2만 얼마씩을 대신 내주고 우리가 한 4,100원 정도만 이제 되면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서 할인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4,100원을 할인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2만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2만 얼마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는 돈을 안 내고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의료보험 기금이 고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의료보험 기금 고갈, 의료보험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째 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정당, 수단 적합하다. 의료기관 등이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여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급여 기금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항이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인하면 처벌하는 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15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목, 그냥 별칭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의료기기나 약이나 이런 것들은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약과 의료기기를 쓰게 되는 소비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처벌을 하고 있는데 판지상 1번 제목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거. 셋째 줄에 줄건 부분에 의료기기 수입업자 또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정도 봅시다. 그래서 리베이트 금지하는 거는 당연히 합헌입니다. 116번 8회 변호사 시험에 기출된 판례입니다. 8회 변시 기출이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사항, 응급환자 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우리 아까 선박급유업이랑 법리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판지상 2번에 보시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이 응급의료는 응급의료 환자는 빠르게 이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응급의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송업자의 영업 범위를 허가받은 지역 안으로 한정해서 구급차 등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차고지가 위치한 허가 지역에서 상시 구급차 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사정에 밝은 이송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이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 높임과 동시에 응급이송 자원이 지역 간에 적절하게 분배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한 것이다. 자, 아까 선박급유업도 등록된 항만에서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응급의료업도 이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응급의료업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117번 이것도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활동보조급여를 수가, 그러니까 시간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118번도 제목 보면은 다 아는 겁니다.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거. 우리가 변호사들이 특히 이제 사무장한테 명의를 대여해서 파산 회생 이런 업무를 하는 걸 이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의 대여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거. 2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줄근 부분에 징계 처분 등 그러니까 징계 처분과 같은 완화된 수단만으로는 위헌 방지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명의를 대여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119번 제목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체크하시고 결격사유 체크하시면 집행유예 체크, 결격사유 체크.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거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행위의 가발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이유로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들은 위헌 결정이 없습니다. 판지상 제목 보시면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 합헌입니다. 120번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자, 요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행정법이랑 엮어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법 쟁점도 충분히 물어보고 헌법에서도 이제 과잉금지 같이 물어보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제 의무휴업일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지사항 1번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지 여부 요거는 큰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여기서 거기 그 심판대상 조항에서 1항의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자체가 둘 중에 하나만 쓰거나 둘 다 사용할 수 있거나 모두 포함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근 부분에 심판대상 조항은 영업 규제의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중 한 가지만 쓰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거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시고 24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을 하는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선택의 자유가 아니죠. 1단계 직업 수행의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적 자치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질서 위반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뭡니까? 119조 1항에 따라서 사적 유용성과 그 다음에 사유재단 제도를 보장하는 이런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119조 2항에 따라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 자치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입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7조 2항을 준수를 해야 되겠죠. 목적의 정당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한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 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그 밑에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또 이제 그 보호 목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넷째 줄 끝에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혹은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휴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침해 최로성에서도 오른쪽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다섯째 줄이죠. 심판대상 조항은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시간 및 아침 시간에 국한해서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이틀 지정하고, 영업 제한의 대상도 모든 대규모 점포가 아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한정하면서 농업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 매출 비중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 최로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익의 균형성, 입법 목적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119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 영역에서 국가 목표를 구체화한 공익이다. 건강권도 중요한 기본권이죠. 공익이 훨씬 더 크다. 넷째 줄에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소비자 불편, 대형마트 납품업체 및 입점 상인들의 매출 감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도 최소한 범위 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자, 그 다음에 평등 원칙 위반도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이제 이런 곳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제 그런 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평등 원칙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250페이지에 넷째 줄, 매출액의 대부분을 농수산물 판매로 얻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죠. 농수산물은. 그래서 영업 제한을 하게 되면은 농업인들이 받는 손실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21번까지만 보고 좀 쉴까요? 121번입니다.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 확인 사건. 이제 우리가 법인에 소속된 택시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산학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산학금을 하루에 13만 6천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56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356만 원을 내면은 이제 기본급으로 13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면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택시 운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이 택시 운송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래서 이 택시 운송 비용을 택시 운행자에게,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판지상 제목, 택시 운송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산업법이 이번에 과잉금 지원 지급되는지 여부. 첫째 줄, 택시 운수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통하여 과소군행,
난폭 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택시 운전자들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좀 보장을 해줘야지만 이분들이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그게 승객들의 안전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그 뒤에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시 15분부터 12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